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오늘은 사회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학은 토브 문고에서도 관련된 책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책이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이론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모든 사회학과 관련된 서적에 등장하는 기초 이론을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뒤르켐과 브르디웨 또는 똘레랑스와 아비투스 등 다양하고 심오한 논리까지 깊이 알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회구조란 무엇일까? 원장님은 혈액형이 O형입니다. 그렇다면 혈액형으로 원장님의 성격을 인터넷에 떠도는 인류의 모든 O형의 범주에 맞출 수 있을까요? 농담 삼아 말할 뿐 과학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40대라는 원장님의 연령 특성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범주화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20대의 70%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반면 50대의 60%는 보수정당을 지지합니다. 연령이라는 특성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원장님의 특성을 몇 가지 조합하면 그 유형별 경향성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 출신, 영어 선생님, 46세, 남성, 크리스천 등은 원장님의 행동 방식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도와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것은 바로 원장님이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조란 사람들 사이의 사회 관계가 통일적이고 조직적인 총체를 이루는 상태, 즉 사람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유형화되고 안정된 틀을 갖춘 상태입니다. 그 유형화되고 안정된 틀인 사회는 내가 특정 행위를 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큰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규칙이 규범이며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일탈입니다. 우리는 매일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정해진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수업을 듣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귀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루는 반복적이고 유형화된 정해진 틀 안에 있습니다. 그 틀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고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브르디웨의 아비투스의 개념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회 구조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면 일정한 경향성을 보게 되고 그 경향성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사회 구조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는 사람들 사이의 규칙이 안정화된 틀입니다. 여기서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면 사회실제론, 반면 구조의 영향력을 무시하면 사회명목론입니다. 즉, 구조를 평가절상하여 사회는 실제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며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이라고 생각하여 개인보다 사회 구조에 중점을 두는 이론을 사회실제론, 반면 구조를 평가절하하여 사회는 오로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이라고 생각하여 사회보다 개인에 중점을 두는 이론을 사회명목론이라고 합니다. 사회명목론, 말 그대로 사회는 단순히 이름뿐인 명목적으로만 존재하여 구조의 영향력이 평가절하된 경향입니다. 오직 개인만이 실제하는 존재이며 사회는 개인들이 모인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죠. 따라서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된 사회는 개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사회명목론에서는 사회현상 역시 개인의 행위 양식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FC 바르셀로나가 잘하는 건 메시가 잘하기 때문이죠. 즉, 집단은 개인들이 가진 특징의 단순한 합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집단의 영향력은 개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집안보다 개인의 성품을 중요하게 본다거나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사회명목론에 기반을 둔 인식입니다. 즉, 사회보다는 개인이 우선시 되므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자유를 구속시키거나 침범하는 국가나 사회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사람 그 자체를 중요시하고 개인 중심적 견해로는 개인의 특성과 행동 양식을 중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다음의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사회에는 개인만 존재할 뿐이고 사회는 명목에 지나지 않으며 개인은 사회보다 우월합니다. 사회의 주체는 인간이며 사회는 인간의 종속 변수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명목론자들은 사회를 연구할 때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개인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 명목론은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에 이르는 계보의 중심이론이 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가진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 사회를 만들었다는 사회계약설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회 명목론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소사이어티는 시그마 펄슨, 사회보다는 개인을 중심에 둔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뿐이며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사회에 대한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개인 이외의 전체 사회의 존재나
그 구조적 특성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후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토대가 되며 관련된 이론으로 사회계약설이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존 로크, 장자크 루소가 있다. 사회계약설. 지금부터는 다소 큰 틀에서 개인이 중심이 되는지 사회가 중심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개인이 중심이 될 경우 사회명목론이며 대표적인 이론이 사회계약설입니다. 지금부터는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시청하고 듣습니다. 모든 인간은 출생부터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성립되기 전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사회계약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이렇게 탄생한 국가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회계약론자인 홉스, 로크, 루소의 공통점입니다. 다만 자연 상태에 대한 개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그 유명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아 자신을 보존하고 타자보다 우월하기 위해 보다 많은 권력과 힘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이른바 전쟁 상태로 정의합니다. 두려움, 고통, 허영심, 시기심, 불신감, 경쟁심이 힘의 획득 경쟁을 격화시켜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개인들이 성호 계약을 맺어 국가를 탄생시켜 자신들의 권리를 양보하고 국가에게 권리를 위탁합니다. 이러한 의도로 탄생된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은 국가의 절대 복종해야 국가로부터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계약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홉스는 처음부터 왕권은 신에게 부여받은 권리이며 어떠한 잘못도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왕권 신수설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해주는 전제하에 국가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며 이를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릅니다. 얼핏 듣기에는 국민이 중심인 것 같기도 하고 국가가 중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사회명목론 내 사회계약설을 말할 때는 홉스의 사회계약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로크와 루소를 꼽습니다. 로크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계승하면서도 홉스와는 달리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가 아니라 평화로운 상태로 보아 사람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드는 걸까요? 탐욕적인 인간들에 의해 무고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소의 자연 상태가 궁금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연으로부터 자유를 부여받은 이상 어느 누구도 타인에 대하여 주인이나 노예, 통치자나 국민의 자리에 있지 않으며 그래서 사람은 서로 간에 평등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드는 걸까요? 시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동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치 공동체에 참여한 것입니다. 즉, 시민들이 양도하거나 분리할 수 없는 주권을 행사하여 시민의 일반 의사에 입각한 정치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확실히 개인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명목론 내에 사회계약설 대표자를 로크와 루소로 꼽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연 상태만 다를 뿐 사회계약 이후에는 모두가 동일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홉스는 국가는 상호계약으로 맺어진 상태이므로 국민은 국가에 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 파기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인 리바이어던에는 어떤 식으로든 저항할 수 없으며 복종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보았듯 한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듣고 옵니다. 반면 로크와 루소의 주장은 홉스와는 다릅니다. 국가의 권력 행사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할 경우에, 즉 국가가 국민의 이익에 반할 때 국민은 국가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국가에 저항하는 권리를 저항권이라고 하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도인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중심 사상이 됩니다. 이후 역사는 국민주권의 역사를 향해 나아갑니다. 명백히 사회명목론입니다. 사회실제론. 사회명목론에서 잘 설명을 했으므로 사회실제론은 짧고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실제론에서 사회는 그 실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회명목론이 개인을 중심에 두었다면 사회실제론은 사회에 중점을 둡니다. 즉,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평가절상하는 경향입니다. 개인도 실제하는 존재이지만 사회는 개인들이 모인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그 무언가를 지녔다는 주장이죠.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합 이외에 알파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사회를 단순히 개인의 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FC 바르셀로나가 잘하는 건 메시가 잘해서가 아니라 팀원 전체의 조직력이 환상적으로 조합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개인과 집단의 영향력은 사회 집단이나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개인의 성품보다는 집안을 중요하게 본다거나 후보자 개인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사회실제론에 기반을 둔 인식입니다. 사회실제론에서는 사회를 연구하려면 그 구조나 제도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구조나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질서나 공익은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실제론은 사회를 생물 유기체에 비유하여 사회 나름의 생명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사회 유기체설과 관련이 깊습니다. 즉, 사회는 살아 숨쉬며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개인들과 별개로 사회 내의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구조와 제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사회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사회실제론을 간단히 종합합니다. 소사이어티는 시그마 펄슨 플러스 알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인정하지만 사회란 개개인의 합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독립적인 실체이다. 사회는 개인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로 개개인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닐 뿐 아니라 오히려 개인들의 삶을 규제하고 좌우하는 구속력마저 가지고 있다고 본다. 후에 집단주의의 토대가 되며 관련된 이론으로는 사회 유기체설이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허버트 스펜서와 뒤르켐이 있다. 사회 유기체설. 사회를 생물유기체에 비유하여 설명하려는 사회학설입니다. 이미 토인비 영상에 배운 유기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네요. 유기체는 생명의, 생멸의 역사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즉, 사회를 생물유기체에 비유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을 생물유기체의 기관으로 간주하여 개인은 사회유기체의 한 부분으로 활동하고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거기서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는 각 개인에게 규범과 질서를 부과하고 개인보다 우위에 있는 독자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현상을 자연현상에서 파악하려 하고 전체는 부분보다 우월하다는 견해는 사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태동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면 사회유기체설은 사회계약설의 혁명적 성격에 대한 비판을 먹이로 자라갑니다. 사회유기체설의 창설자인 꽁트는 프랑스 혁명 후의 혼란 상태의 위기를 느낌과 동시에 당시의 자연과학 발달의 영향을 받아 사회학을 생물유기체에 비유하여 사회현상을 해석합니다. 즉, 생물유기체에서 볼 수 있는 생명 조직의 질서와 발전의 논리를 사회의 질서와 발전에 적용한 것인데요. 이 학설은 후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회진화학자인 허버트 스펜서에게 심오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허버트 스펜서 역시 사회실제론자입니다. 또 한 명의 사회실제론자로는 우리가 곧 배우게 될 사회학자 뒤르켐이 있습니다. 사실 뒤르켐이 현대 사회실제론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뒤르켐은 백그라운드 2권에 수록된 자살론에서 배울 터이니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거 사회실제론이라는 책을 썼다는 것만 알아도 자살론을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뒤르켐은 사회실제론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사회 그 자체가 독특한 실제라는 하나의 중심적인 가정하에 책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회실제론의 중심에는 개인이 상호작용할 때 맺어지는 연계가 실제적이며 개인의 속성으로부터 말미암을 수 없는 유대 혹은 결속을 발생시킨다는 그의 개념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록 전체가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 없이 존재할 수 없기는 하나 전체는 그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도 뒤르켐입니다. 따라서 사회는 사회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며 또한 사회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회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에서는 사회 질서를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뒤르켐은 사회가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안쪽에는 자발성과 활기가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더욱 제도화된 집합적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바깥층에는 법, 즉 법규범이, 그 안쪽층에는 문화적 구조, 즉 도덕규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쪽에서 바깥쪽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삶은 집합화된 인간의 의식 혹은 집단적 양심을 표현합니다. 법규범과 도덕규범은 최근에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EBS 교재에 2번 출제된 테마도 사회실제론과 사회명목론입니다. 사회명목론보다는 사회실제론의 출제 빈도가 더 높다는 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실제론에 대한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노예가 해방되었지만 흑인의 인권운동이 있기 전 흑인 아이들은 3, 4살까지는
백인 아이들과 즐겁게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5, 6세가 되면서 서서히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자 백인 청소년들은 더 이상 흑인 청소년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어려운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겁니다. 그때까지 안녕.